안녕하세요. 한 달 전 정도 제가 이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회복하고 정신없이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연락이 안 오다가 올해 한 4월인가 5월쯤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와서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실 거냐, 하실 거면 지금부터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는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제가 앞순이냐 제일 앞순이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는 앞순이는 아니지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그래서 이식 의향이 있으면 금식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통 오후에 많이 왔어요. 전화가 한 오후 3, 4시에 온 적도 있고 7, 8시에 온 적도 있고 새벽 2시까지는 연락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 오고 나서 한 3번 정도 전화가 더 온 것 같아요. 3번 정도 더 왔는데 매번 제가 앞순이냐고 물어보면은 앞순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그걸 몇 번째 순인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앞순이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6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오후 1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요번에 이식 수술 되게 되면 하실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가능한데 제가 앞순이인가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이번에 좀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앞순이라고는 안 하고 아마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앞순이라는 거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없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강사나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와이프하고 또 친척들한테 좀 이렇게 좀 맡겨놓고, 이게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되면 이거 대신 처리 좀 해줘라, 이거 좀 처리해 좀 해주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가 한 저녁 8시쯤인가 교차 반응인가 해가지고 6가지 항목을 교차 반응했는데 전부 다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딱히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오시면 될 거다, 응급실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링겔부터 꽂고 MRI 받고 혈액 검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서 병실에 일반 병동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한 밤 10시, 9시 반에서 10시 좀 넘어서 갔나? 그리고 와이프랑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수술 집도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뻔한 얘기죠. 이게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냥 흔한 수술할 때 나오는 얘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뇌사자분의 정보를, 그러니까 나이 정보를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나이가 34살 정도 된 분이셨어요. 34살 정도 된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장기 상태는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죄짓는 느낌도 들고, 왜냐면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과 들뜬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불행이잖아요. 누군가의 좀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을 제가 이렇게 희망을 얻는 거다 보니까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기분이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도 안 났고 좀 감정이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2시 반 정도 됐나? 이제 보호자분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 간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간병을 못하기 때문에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그때 이제 간병을 하러 보호자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와이프는 이제 12시 반에 보내려고 했는데 뭐 끝까지 뭐 수술실 내려갈 때까지 보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수술실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날 병원에 와서 13일 금요일 날 저녁에 병원에 와서 14일 자정을 넘긴 그 시간쯤 정도 이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뭐 목에다 그 카테터를 하나 꼽더라고요. 여기다 정맥관인가 심장 근처에 있는 정맥관에 해가지고 여기서 뭐 혈액도 꼽아야 되고 링겔도 꼽아야 되고 한다고 해서 여기다 카테터도 삽입한 것 같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수술실로 내려가서 저는 이제 그런 주사나 그런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제 딱 자리 눕고 이렇게 뭐 위에 불 켜지고 그러고 나서 이 전신 마취하는 그 호흡기인가요? 뭐 그거를 이렇게 코에다 대는데 나 저거 끼면은 마취하다가 안 깨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마취가 확 풀려버리면 그 고통을 내가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위반쌤한테 뭐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죠. 이거 혹시 깨어날 수는 있는 거냐, 이게 혹시 뭐 중간에 마취 깨는 사람들도 있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좀 짜증났던지 좀 이렇게 그 뭔가의 신호를 주니까 여기가 좀 목 카테터로 굉장히 그 따뜻한 그런 느낌이 확 퍼지면서 약간 수면 내시경 할 때 아마 그런 수면 마취 약을 넣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잃었죠. 이렇게 수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오전 6시인가 정도에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조민규 씨 정신 드세요? 딱 그러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처음에 들리면서 눈이 떠지고 아마 뭐 마취 깨우는 약을 넣었던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깨면서 갑작스런 통증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취 중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그렇게 그 정신 드세요라는 목소리와 함께 통증이 갑자기 밀려오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너무 아파요. 막 한 2, 3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무통주사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뭐 무통주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통주사 그 수액 봉지를 보니까 그게 뭐라고 했지? 펜타닐이라고 했나? 마약계통의 그런 진통제 같았어요. 하여튼 그거를 누르니까 그나마 좀 많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통증이. 그렇게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통증은 그나마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환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중환자실이었거든요. 수술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갔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좀 너무 지루하다고 하니까 그 간호사분께서 TV 리모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그렇게 이제 뭐 버티고 지루함도 느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보니까 이제 막 여기에 줄도 달려 있고 목에도 링겔이 목에도 이제 연결된 링겔도 있고 팔에도 뭐가 연결돼 있고 또 소변줄도 연결돼 있고 또 배에 뭐 이제 수술한 부위 피 이렇게 나오라고 여기도 배에도 이게 튜브 같은 게 꽂혀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피주머니 이렇게 차가지고 안에 고여있는 피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소변줄이었어요. 소변줄은 몸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이게 그 몸 깊숙이 박혀 있는 그 통증이 그대로 다 느껴져가지고 통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찝찝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소변줄이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술은 나름대로 잘 되신 것 같다. 일단은 수술만 놓고 봤을 땐 괜찮고 뭐 딱히 혈액에 뭐 딱히 그런 거부 반응 교차 반응 때 딱히 뭐 교차 반응 때 이상한 점도 없었고 되게 잘 맞는 거로 나와서
우리는 이제 목표를 1.0으로 잡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산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부턴가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엔 안 먹고 한 저녁부턴가, 아침인가 저녁부터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죽으로 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맛은 정말 없더라고요. 이게 죽이 그냥 저염식으로 만든 식단이 아니라 살균식으로 나와서 맛이 굉장히 비려요. 반찬은 거의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전 죽이랑 죽만 먹으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어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갈까봐 고기는 억지로 먹었어요. 근데 정말 비렸어요. 맛이. 중환자실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째 이제 수술 후 3일째 일반 격리병동으로 왔고요. 저는 와이프는 이제 저 대신 가게를 보기로 했고,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좀 간병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반 격리병동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저는 그냥 일반 병동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격리병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환자는 병실 밖으로는 못 나가고 병실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식사나 이런 거는 보호자가 직접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격리병동으로 이동해서도 한 2-3일간은 잘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움직이면 수술 부위가 굉장히 좀 아팠고, 거의 뭐 앉았다 누웠다 그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소변줄 때문에 앉았다 누웠다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자극돼 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소변줄 언제 빼냐, 그러니까 뭐 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9일 만에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9일차 정도에, 수술 후에 9일차 정도에 뺀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도 그랬는데, 중환자실에서도 그랬지만 일반 격리병동으로 와서도 한 2-3일간은 수분이 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이 퉁퉁 부었거든요. 계속 이제 수액을 맞고 하니까 물을 안 먹어도 이게 몸에 이렇게 수분이 계속 차는데 그만큼 소변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고 뭐 그러는데, 보통 며칠 지나야 이제 소변이 잘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소변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변줄로 해가지고 잘 빠지는 걸 확인하고, 한 토요일쯤, 그러니까 뭐 한 9일쯤 후부터, 수술 후 9일 후에 아마 소변줄을 뺐던 것 같아요. 뺐고, 크레아틴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0점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는 워낙에 크레아틴이 복막투석할 때부터 높아가지고, 수술 당일날 제가 크레아틴이 한 19.6이 됐다. 수술 후 쭉쭉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한 4일 지나니까 2점대 밑으로 떨어지고, 한 일주일 만에 1.01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1.01까지 찍고 다시 쫑쫑 올라가긴 했어요. 뭐 퇴원할 때가 1.19였으니까. 그런데 뭐 저는 워낙에 좀 처음에 발병했을 때도 이미 1.7 정도 됐었거든요, 크레아틴이. 그래서 저는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입원하고 한 이제 11일차 정도에 복막투석할 때 넣었던 도관을 이제 제거 시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배에서 핏물 빠지라고 했던 배관도 빼고, 그렇게 이제 몸에 목하고 목만 남겨놓고 다 뺐던 것 같아요. 이제 한 11일차 정도에. 다음날 MRI를 찍었는데, MRI 찍을 때 한 번 더 손등에다가 한 번 더 링겔을 꽂고 뭐 조영제 들어가야 된다고 한 번 더 꽂더라고요. 결국은 안 뺐으면 됐는데, 링겔 꽂고 MRI 찍고, 그리고 이제 큰 문제 없으니까 뭐 다음날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수술 후 딱 14일,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뭐 모든 수치들이 그래도 정상 범위 안으로 나왔던 것 같고, 이 수치도 좀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정말 이제 예전에는 뭐 7점대, 8점대, 이번 바로 전에는 한 9점대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거의 2점대, 정상 밑으로 막 이렇게 밑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같이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14일 입원하는데 총 들어간 이제 수술 비용은 한 8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800만 원 정도 나왔고, 다행히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마 한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질병상해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너 돈 벌면 네가 이제 앞으로 내라. 너 돈 벌기 전까지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들어놓던 질병상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염 확정 받고 유병자 실손보험을 한번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 보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실손보험에서는 그렇게 의외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서는 한 100몇십만 원 나온 것 같고, 그 할머니께서 들어주신 그 질병상해보험에서 2천여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참 보험은 들어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실손보험 외에도 최소한의 좀 어느 정도 진짜 큰일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비책은 해놔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앞으로 두세 달간은 제가 뭐 집에 꽁꽁 묶이게 생겼는데 밖에도 잘 못 따라다니고, 그래서 뭐 그때까지의 생활비는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좀 홀가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이제 뭐 앞으로 한 두세 달간은 밖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항상 마스크를 집에서도 쓰고 잘 때도 씁니다. 지금 영상을 틀면서 거의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내렸는데요. 저는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씁니다. 뭐 와이프, 애들 학교 가고 와이프도 밖에 나가도 그래도 씁니다.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수술 후기는 끝났고요.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이제 좀 일이 터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